이어서 지금 이제 그 앞에 나왔던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회중교회, 장로교회, 그다음에 침례교회, 그다음에 이제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올드스쿨, 그 구파의 반작용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아까 좀 그 구파, 다시 말하면 칼빈 정통주의의 근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나 책임이나 역할을 강조하는 신학에 대한 어떤 교리적 반작용이 컸다면 이번엔 조금 다른 형태의 반작용이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고교회, 다시 말하면 교권 구조하고 그다음에 예배 성찬식을 중심으로 한 예전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반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죠. 한쪽에서는 칼빈 정통주의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반작용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교권 구조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을 중심으로 예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부흥 운동적 경향에 이제 그 제동을 걸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교회하고 저교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예배 방식입니다. 예배 방식이 이제 그 성례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통적인 예전을 강조하는 교회가 고교회고, 부흥운동적인,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보다 그 열린 예배 형식의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저교회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교회의 교권,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 구조를 강조하면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사도적 계승권을 아주 붙잡고 있는 이런 교회. 당연히 그건 이제 성직자 중심의 교권 구조를 강조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고교회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무시하고 보다 평등한 그다음에 자유로운 그 교회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저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교회적인 특성은 카톨릭이라든가 성공회, 거기서 나오는 감리교회가 이런 고교회적 특성이 좀 더 강한 측면이 남아 있고, 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거기서 나왔던 수많은 개혁교회 버전들은 이제 저교회적 특성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성공회 안에서도 고교회적 특성이 강한 교회가 있고 저교회적 특성이 강한 교회로 또 양분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존 네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존 네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멀서스버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멀서스버그.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독일 개혁교회, 독일 그 저먼 리폼드 처치가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독일 종교개혁계 루터 교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또 이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칼빈주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개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개혁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서를 만들어낸 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았던 소종파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오랜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펜실베니아가 이 윌리엄 펜이 그 식민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온갖 소종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펜실베니아에 왔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이제 독일 개혁교회 그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멀서스버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네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803년생이고 86년에 이제 죽어서 한 80살 정도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 부운동이 너무 그 교회 안에 이제 다 뭐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그 물결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운동들이 결국은 이제 부흥회를 강조하는 그룹들의 특징이 성례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식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강조하지 않게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을 그런 반대하는 운동, 그런 물결을 거스르는 그런 운동을 했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멀서스버그의 그 멀서스버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멀서스버그 신학교가 있는데요.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예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제 강하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존 네비는 1803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전부 다 스코틀랜드 출신 아일랜드계이죠. 스코치 아이리시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바로 그 집안 출신입니다. 장로교회 순혈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유니온 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29년에 펜실베니아의 엘러겐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에 새로운 신학교가 하나 생겨요. 그게 웨스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웨스턴 신학교예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피츠버그 신학교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게 다 이제 미국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거기에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되게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노예제도 문제가 미국 사회에 아주 핫 이슈였을 때 노예제도를 반대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837년도 장로교 총회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 37년에 올드 스쿨들이 뉴 스쿨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중교회하고의 연합도 이제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1837년에 벌어졌는데, 이 존 네비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올드 스쿨에 속한 사람이 프린스턴 출신이니까요. 그런데 1837년에 그 뉴 스쿨들을 쫓아내는 거는 적어도 장로교 법에 의하면 이건 불법적인 것이었다라고 총회의 결의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핫 이슈여가지고 입장이 첨예하게 분리됐던 노예제도 문제라든가, 또 1837년에 신파와 구파가 싸움하면서 총회가 이제 거의 박살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정한 입장을 딱 서게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매우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9년부터 이 웨스턴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1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점점 이 사람의 입지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공부를 쭉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뭐를 발견하냐면 독일 교회 사가 중에 니안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유명한 사람이, 이 니안더가 쓴 책을 이 존 네빈이 읽게 됩니다. 이 존 네빈의 그 니안더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그 니안더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 체계가 아니라 삶이고 경험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와의 사귐이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 이 미국에서 구파하고 신파는 정통 칼빈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갖고 하는 이 교리를 갖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존 네빈의 눈에는 이게 다 헛짓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적어도 니안더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실체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고 사귐이고 그 다음에 교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당시 유럽에서 영향력이 있던 헤겔 철학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헤겔이 이제 변유법적 관계를 이렇게 그 변유법을 갖고 역사의 전개를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신학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성육신,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적인 연합, 정반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리스도와 인간, 이런 것의 연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이 헤겔 철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 성찬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거기에 그걸 통한 인간과 하늘과의 만남, 이게 이제 결국 하늘과 땅이라는 게, 인간과 신이라는 게 만날 수 없는 건데, 이게 그 변유법 안에서는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그 현장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이야말로 결국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확신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주장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웨스턴 신학교를 떠나서 그 당시에 이제 멀서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 신학교회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걸로 옮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공부를 했는데 정통 스코틀랜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이제 저먼 독일 리폼드 처치로 트랜스포를 한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신학은 다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이니까 칼빈주의에 근거한 겁니다만 이제 그 스코틀랜드 쪽에서 저먼 독일 사람들 쪽으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신학의 중심을 이제 성판찬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학교를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1843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결단석이라는 거예요. 또 The Angius Bench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The Angius Bench는 뭐냐면 바로 찰스 피니의 집회에서 사용되던 뉴 메저 중에 하나인 거죠. 통곡석 혹은 뭐 회심석, 결단석이라고 불리는 건데 오늘 성령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셔. 그래서 그 강대상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게끔 만드는데 그걸 앵자이어스 벤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제목을 쓰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앵자이어스 벤치를 지지한 게 아니라 이 찰스 피니의 제2차 대각성 운동 전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서 지금 결국은 이 찰스 피니식의 제2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뉴 메저로 상징되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아주 되먹지 못한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오하고 철저하며 지적인 경건에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심오하고 철저하며 지적인 경건 이거는 이제 독일 개혁교회의 실체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의 사고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해롭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찰스 피니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3년이 더 지나서는 신비적 현존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의 부제가 성찬식에 대한 개혁파 혹은 칼뱅주의의 변호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신비적 현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서 임재한다라는 성만찬을 이제 옹호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미스티컬 프레젠스 혹은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합일이니 신비적 연합이니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카톨릭 신비주의 안에서 쓰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뭐 동방정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카톨릭 안에서도 수도원에서 이 관상이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런 걸 추구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떡과 포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 성찬식의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나 아니면 찌빙글 같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성찬의 의미를 이제 훨씬 더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매우 좀 약화시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 그리스도의 몸과 살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카톨릭의 생각하고 매우 유사한 표현을 썼는데 칼빈이나 찌빙글 훨씬 더 레디컬하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네빈이 신비적 현존인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게 이 장로교 주류의 입장에서는 카톨릭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가 존 네빈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존 네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 입장을 철저하게 옹호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이 성찬식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입장도 이제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개별 신자들이 모인 연합단체, 뭐 성도들의 교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처럼 그런 신학, 해겔 신학, 해겔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비적 합일 이런 것들을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하면서 교회가 개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온전한 하나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교회의 핵심으로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이야말로 그런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신자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에 신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자인데 마치 하는 얘기는 미사를 강조하는 가톨릭 신부의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강조하는 성공회 목사들의 이야기랑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개혁 칼빈주의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갖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신학에는 이제 반대를 했지만 그게 교리를 갖고 디펜스를 한 게 아니라 성찬식의 의미를 갖고 교회론을 재구성하는 이러면서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과는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그 운동을 독일 개혁교회 안에서 존 네빈이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늘날 와서 성찬식의 의미가 이제 개신교 안에서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존 네빈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19세기에는 존 네빈이 관여했던 이 화란 개혁교회, 이 멀서스버그 신학교라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도 대부분이 모르는 시골에 위치한 아주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그 문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논쟁이 됐지만 미국 사회와 신학계 전체에는 별로 커다란 반응을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그 당시 19세기 당시에는 성찬식이 미국의 개신교인들 안에 핫 이슈가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개신교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존 네빈이 지금에 와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